4080 세대를 위한 경제쇼, 이지의 경제쇼 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올드 누님들은요, 55세에서 80세를 칭하는데요. 국내외 트렌드 리더이자 막강한 경제 파워를 지닌 세대이고요. 인생 전반전을 열심히 투수는 4050 세대까지 함께합니다. 2030 세대도 투자 꿀팁 놓치지 마세요. 삼성전자 그 이름만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주입니다. 국내 시가총리 1위 기업이면서 가장 많은 수의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런 삼성전자에게 올해는 운명의 해가 될 거라 합니다. 그 이유를 삼성전자 시그널을 낸 서영민 KBS 기자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쇼로 6번째가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치명적인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말 40년 만에 백척간도에 선 삼성전자 위기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기자님, 이런 시그널을 많이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직접 보도하셨고 탐사하셨고 하셨잖아요. 어떤 걸 많이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삼성이 그동안 한 3개 정도의 타이틀 D램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가장 좋은 D램을 만드느냐, 이게 첫 번째고, 다른 하나는 가장 부가가치 높은 D램을 만드느냐,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가장 많은 D램을 만드느냐, 점유율. 그러니까 성능, 기술과 부가가치와 점유율 측면에서 각각 비교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2020년부터 가장 빠른, 가장 좋은 D램을 만드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틀은 2020년에 뺏겼어요. 2019년까지 삼성이 가장 좋은 걸 만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타이틀은 그때 뺏겼고, 2023년에 두 번째 타이틀을 뺏겼습니다. 가장 부가가치 높은 칩, HBM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D램은 그냥 D램이었는데, HBM에 와서는 D램을 여러 층을 쌓은 것, 이것이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칩이다 해서 가장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걸 SK하이닉스가 먼저 나가고 엔비디아에 먼저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연말 즈음에 자체적으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바로 납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칩은 그때 뺏겼습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 방금 전에 끝난 1분기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라는 타이틀도 뺏겼습니다. 1등이 SK하이닉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가, 가장 부가가치 높은 칩을 만드나, 가장 매출이 많은가, 세 기준 모두에서 삼성은 지금 D램에서, 다른 곳이 아니고요, D램에서 1등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자 D램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양과질에서 다 놓쳤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 아마 요님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면 HBM 이슈가 가장 뜨겁습니다. 그런데 HBM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 그렇게 가공된 그런 특수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완전히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의 차이는 얼마큼 벌어진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주로 시간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HBM이라는 건 D램이 하나의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이 벽돌 하나로는 성능이 안 나니 위로 벽돌을 여러 개 쌓은 겁니다. 수직으로요? 네, 수직으로 쌓아서 8개를 쌓으면 8단이라고 부르고 12개를 쌓으면 12단 HBM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좋은 HBM이라고 할 건 3E 모델입니다. 5세대 모델이고 HBM 3E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 모델을 기준으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한번 보면 2023년 연말에 SK하이닉스가 HBM 8단, 3E 8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1월에 엔비디아 콜을 받고 3월에 납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납품을 시작한 칩인데 삼성은 아직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콜 테스트 중입니다. 계속 콜 테스트를 한다, 납품할 거다, 못했다. 또 콜 테스트를 또 한다, 납품할 거다, 못했다. 이걸 지금 한 서너 번 반복한 것 같아요. 굉장히 주주들도 피로감에. 네, 그렇게 돼서 이건 지금 만약에 지금 납품을 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젠 거의 통과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아마도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한두 달쯤 지나면 납품이 시작될 테니, 대략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 한 1년 반 정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HBM3E 8단 기준으로. 근데 12단 제품은
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부터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나올 엔비디아 칩에 장착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요 칩 경우에는 아직 삼성이 콜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8단이 되고 나면 바로 12단도 그렇게 멀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는 하는데 멀지 않게 되어봐야 1년 이상의 지금 8단에 1년 반 정도, HBM 12단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다는 상황이고 차세대 4, HBM4, 6세대 모델로 있죠. 요거는 SK하이닉스는 지금 시제품이 엔비디아에 넘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은 아직 그 벽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4에 들어갈 벽돌, 4에 들어갈 벽돌 자체를 아직 못 만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될 수 있는지 불투명합니다. 그 당시 전영현 DS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사업부 부문장 부회장인데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했잖아요. 그게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사화 중에 하나였는데 당시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과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전영현 부회장이 작년 10월, 11월쯤에 했던 사과입니다. D램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성이 이런 사과를 해본 적이 없어요. D램은 한 30년 넘게 삼성이 1등을 해왔거든요. 1등을 해오던 이 부분에서 내가 본원적 경쟁력을 놓쳐서 사과한다. 이것만큼 삼성의 D램,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D램에서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가 없다. 요것만큼 중요한 사과는 사실 저는 한 2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D램이 아닌 GOS 파동 스마트폰에서 어떤 앱을 깔았다가 이 앱이 성능을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데 강제로 깔려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굉장히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당시 부회장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보여주는 하나의 삼성의 위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스마트폰 사업이 정체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을 파운드리 하는 사업을 삼성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삼성이 설계를 하고 있는 LSI 사업부라고 하는 설계하는 이 부분도 엑시노스를 잘 못 만들고 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이 LSI, 파운드리, 스마트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삼성이 영위하는 가장 큰 본진이 D램이고 그 외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요 세 가지인데 네. 요 네 가지가 지금 두 가지 사과에서 합쳐보면 요 네 가지 모든 부분이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위기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잠깐 실수해서 아니면 잠깐 판단착오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걸 사과들이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메모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파운드리, 시스템 설계, LSI 그 사업 그럼 대부분의 사업에 다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라는 거를 봉착한 현실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저 사실은 삼성이 하만카돈이라는 전장업체도 운영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예. 가전 부분도 매출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가전에서 1등 혹은 2등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부분이죠. 근데 이 큰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지금 영위하고 있고 세계 1위를 다투고 있긴 하지만 부가가치도 크지 않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은 메모리, 파운드리 이런 부분일 텐데 요거 삼성이 가장 잘하던 부분을 기반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던 파운드리까지 가장 중요한 요 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다른 부분 다 잘해봐야 여기 문제가 생기면 삼성의 그렇죠. 미래는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삼성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예, 예. 이게 단지 1, 2년 동안 걸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쭉 보면 매출이 정체 국면에 있고 특히 달러를 중심으로 달러화로 환산한 매출을 보면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왜 기술의 삼성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삼성 혹은 뭐 경제가 침체됐을 때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더 도약했던 삼성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왜 일각에서 삼성의 DNA가 변한 것 같다라는 굉장히 좀 씁쓸한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저 삼성이 왜 지금 위기에 있느냐? 기술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근데 이 기술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이 정말 기술력을 다 잃어버렸느냐? 사실은 삼성이
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관련 학회 ISSCC라는 고체 회로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도 논문들을 많이 냈는데 전 세계에서 논문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에요. 11개 냈습니다. 예.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니까 설계 능력,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건 설계, 새로운 설계에 관련된 얘기일 테니까 설계 능력에서 삼성이 문제가 있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기술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 기술이라는 것이 아마도 이 설계 능력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조를 어떻게 이어내느냐의 문제. 네. 처음은 이거 사내에서 보자면 이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설계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설계를 똑바로 했는데 못 만드는 거예요. 라고 서로 얘기를 그런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리고 예. 양산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설계가 실험실에서는 가능한 설계일지 컴퓨터에서는 가능한 설계일지 모르겠으나 예. 제조 현장에서는 구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괜찮은 설계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겠죠. 일단 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이 만들어야 되는 칩셋은요, 트랜지스터, 가장 작은 소자의 단위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정도가 예, 아니고요. 예, 예. 바이러스보다 입자가 작습니다. 그런 걸 그려서 만들어야 되는 거의 거예요. 뭐 초미세화의 단어가 쓰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네요. 네. 예. 그래서 너무 만들기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설계에서는 구현될 수 있으나 구현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초미세한 공정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설계가 이론적으로 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종류의 사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다른 한편 회사와 회사 바깥으로 보자면 HBM이라는 건 삼성 혼자 만드는 칩이 아닐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랬죠. 가장 중요한 뭐 TC 본더 같은 것을 한미반도체에서 가져오고 네. 그리고 적층할 때 중간중간에 넣는 그런 소재는 일본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키징은 TSMC에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붙어서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칩이에요. 근데 삼성은 이런 협업의 문화 혹은 협업을 해본 경험이 좀 적은 편인 것 같고 그 협업 과정에서 시너지를 내는데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을 설계 능력 요거 하나로 보면 약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설계와 제조가 붙어 있는 부분 혹은 이 제조를 다양한 회사들이 함께 모여서 생태계를 이루면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진 지금 현재 상황 무어의 법칙의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기자님 무어의 법칙에 한계에 이르렀다. 이거는 어떤 말인가요? 인텔이 왜 망했느냐라고 질문을 해보시면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정말 몰락에 거의 초입에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인텔은 사실 CPU를 가장 잘 만들던 업체입니다. 그랬죠. 근데 이 CPU라는 것을 조금 더 작게 만들면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좀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칩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인텔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점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원래는 매년에 한 번씩 새 칩이 나오던 것이 올해는 못 낼 것 같아. 아니면 이번에는 이렇게 좀 더 슈링킹, 더 낮은 단계의 더 작은 소자로 가는 단계는 이번에는 못하고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해결해 볼게. 이런 식으로 더뎌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예전에는 인텔 CPU만 매년 새 걸 사서 쓰면 됐는데 지금은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라고 하던 수많은 IT 빅테크 회사들이 인텔 없이 해보자. 설계는 내가 하고 제조는 TSMC가 그러니까 이런 바운드리 비즈니스 모델 속에서 새로운 예, 혁신의 모델을 예.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의 법칙이 더뎌지면서 여러 회사들이 협업해야 하게 됐고 TSMC라는 회사가 가진 제조에서의 강점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는데 사실은 이 TSMC라는 회사는 새로운 설계 기술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체 회로 학회 그런 데서 크게 많이 발표하지도 않습니다. 삼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만듦새에 있어서는 이 작은 것을 해결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삼성은 전통적으로 이 설계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왔고 예. 가장 좋은 메모리를 내가 늘 최고 앞서서 만들었어라는 자부심도 있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무게중심의 차원에서 이 새로운 것, 더 미세한 것을 만들지 못하는 인텔과 유사하게 이 미세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제조해내는데 TSMC에 비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보니까 인텔의 전철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강력하게 들고요. 어쨌든 초미세 공정의 반도체의 흐름으로 갈수록 삼성전자의 기술 격차가 떨어지는 흐름들 그 속에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설계와 제조 능력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 흐름이 있는데 그게 좀 막힌 협력에 대한 것도 이력이고 경험인데 그게 약간 짧은 흐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술의 삼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졌나라는 아쉬움도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잠시 말씀해드렸지만 그 파운드리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그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또 발휘가 안 되는 흐름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잘 또 그 트렌드를 말씀 주셨는데 세계 그 1위 파운드리인 대만의 TSMC는 정말 뭐 먹을거리가 너무 넘쳐나잖아요. 승승장구 있는데 비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이 메모리를 잘해서 지금까지 큰 기업이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메모리만 잘해서 이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예. 메모리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걸 끝없이 새로 성장하는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를테면 디스플레이, LCD 같은 것들, 플래시 메모리, 혹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IT 세상에서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품이거나 제품이었는데 삼성은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플래시, 스마트폰 다 삼성이 원래 영위하던 사업이거나 그와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내고 기술력이 있는 이 부분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거둬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디램이라는 기반 위에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올리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쭉 올라왔던 거예요. 그 마지막 퍼즐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라는 건 사실은 과거에는 하청 사업입니다. TSMC가 지금은 매우 각광받고 있지만 예전엔 하청 업체 취급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을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은 인텔, CPU를 만듭니다. 그에 버금가게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삼성은 D램을 만듭니다. 근데 TSMC는 이 두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주문하는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요 제3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메모리 이 했다가 망했었죠. 메모리를 네. 97년에 예. 뱅가드라는 타이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역시 모리스 창이 TSMC를 창업한 모리스 창이 이 회사에도 대표였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치킨 게임을 겪으면서 삼성의 공세에 견디지 못하고 그때는, 망해버립니다. 그때는, 그래서 예. D램을 포기하고 지금은 파운드리 같은 사업들 아니면 뭐 전장용 칩들 이런 것들 좀 만들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못했던 거죠. 모리스 창도 하고 싶었으나 못했고 삼성의 그래서 벽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를 하게 됐는데 근데 어느 순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텔이 미세화 공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혁신이라는 것이 인텔 없는 세상을 꿈꾸게 됐고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 팹리스라고 하는 설계만 하는 이 회사들이 많이 등장했고 네. 이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들어주는 건 TSMC가 하니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TSMC가 영위하는 파운드리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적인 축입니다. 네. 이 축이 있어서 다른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운드리 시장이라고 하면 세상의 거의 모든 빅테크 회사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핵심 칩을 설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모든 회사입니다. 퀄컴, 애플, 엔비디아, 구글, 네. 뭐 아마존, 빅테크. 네, 빅테크라고 하는 회사들은 모두 반도체를 설계해서 100% TSMC에 맡깁니다. TSMC 점유율이 지금 70%라고 하는데 그건 전체 점유율이고요. 예. 가장 좋은 칩, 선단 공정 칩들로만 하면 100%입니다. 거의 다 가져가네요. 네, 99가 아니고 100입니다. 예. 삼성은 하나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TSMC가 모든 걸 가져가는 이 세상이 됐는데 사실은 이 세상을 삼성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4, 5년 전만 해도 삼성이 점유율이 한 18%, 19%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바로 그때 삼성이 선언을 했죠. 내가 따라가야겠다. 내가 저걸 해야겠다. 파운드리 네. 쪽으로.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100조 원 엄청난 예, 돈이죠. 예. 을 넣어서 2030년까지 TSMC 꺾고 1등 하겠다. 그때는 사실 40몇 대, 18, 19 이랬으니까 어쩌면 가능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오히려 쭉 떨어졌어요. 지금은 삼성은 10%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TSMC는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삼성이 돈을 쓰고 벌어졌으니 엄청난 실패를 한 거죠. 그 실패의 가장 뼈아픈 점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GOS 파동이 있습니다. GOS. 네, 예. 그때 삼성이 바운드리 한 칩이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삼성이 바운드리 했던 칩이 AP 칩인데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입니다. 그때 퀄컴이 삼성하고 협업을 하다가 문제를 겪으니까 네. 바로 그해 TSMC로 옮겨버려요. 아, 고객사 완전히 바꾼 네. 거네요. 선당 공정은 예. TSMC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자마자 정말 더 좋은 칩이 나옵니다. TSMC가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네. 거죠. 예. 가자마자 좋은 칩이 나왔고 그 이듬해 나온 칩은 더 좋은 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꽤 괜찮다 그러잖아요. 네. S25 예년보다 훨씬 잘 팔린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핵심 두뇌 칩인 AP가 퀄컴의 칩이고 삼성은 전혀 납품하지 못하고 이 퀄컴의 칩을 바운드리를 TSMC가 해주는 그 네. 칩을 두뇌를 거기에 달고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삼성이 여기에 개입돼 있을 때는 안 좋다가. 그러니까 바운드리라는 부분의 위기는 신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바로 그 측면에서 크게 뼈아픈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스마트폰 사업, 삼성에서 스마트폰 사업은 가장 매출이 많은 사업입니다. 예. 가장 매출이 많은 사업에서도 위기를 불러일으킨 그러니까 이중의 고통을 준 바운드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뼈아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를 장착하지 못하고 다른 수입산을 껴서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삼성의 모습인 거네요. 어찌 보면 상당히 모욕적인 겁니다. 삼성전자의 발열 이슈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번의 사과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이야기가 예. 스마트폰 부문의 위기 이야기겠죠. 예, 예. 사실은 삼성이 지금 스마트폰이 좀 전에 제가 캐시카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성장은 없으나 그러나 굉장한 매출을 차지해주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는 굉장히 효자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사실은 2007년 8년 아이폰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삼성이 휴대전화 사업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거의 모든 휴대전화 사업부가 다 없어졌거든요. 전 세계 노키아까지 없어졌으니까. 예, 예. 근데 삼성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애플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고 규모도 비슷했습니다. 2013년까지는요. 성장률이나 규모 면에서 애플의 못될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애플이 1등이긴 하나 못될 기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2013년을 기준으로 삼성은 쭉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쭉 떨어지고 난 뒤에 계속 현상 유지하는 정도. 특히 달러를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근데 애플은 그 뒤로도 꾸준히 성장을 해요. 똑같은 스마트폰 사업인데 애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삼성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하드웨어. 네. 사실 우리는 삼성이 하드웨어는 아이폰보다 훨씬 좋은 폰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2023년에 그 기대가 제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애플이 만드는 이 아이폰의 하드웨어보다 삼성이 만드는 스냅드래곤 혹은 엑시노스라는 이 하드웨어가 전력을 얼마나 소비하는가의 측면 그리고 성능은 얼마나 좋은가의 측면 가장 중요한 이 두 측면에서 네. 압도적으로 아이폰이 좋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유. 예, 일단 네. 하드웨어 경쟁력에서 애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삼성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기술 하나와 다른 한 부분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왜 뭐 기술적인 부분도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왜 삼성이 애플과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습니까? 지금은 올 초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5배, 16배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렸어요. 이젠 네. 비교하기 민망한 기업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의 생태계, iOS라는 소프트웨어를 본인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삼성은 네. 운영체제를 구글의 운영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라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고 예. 있죠. 근데 이 운영체제를 쓴다는 게 그냥 내 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내가 내 걸로 써요 측면이 아니고 본질적인 성장성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네. 애플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가장 특이한 게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은 이 서비스라는 부분이 아예 없어요. 오, 그러니까 그래요? 제품을 만드는 그런 아이폰, 뭐 에어팟, 뭐 아이패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서비스라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이건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진짜. 네. 예. 여기에서 돈이 예.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팔리는 어떤 물건에 대한 몇십 퍼센트를 네. 애플이 가져간다. 혹은 아이폰을 사면 보험을 드는데 애플케어라는 걸 드는데 그 보험을 애플이 직접 영위하기 때문에 아니면 각종 라이센스 그 외 기타 무형의 수입들을 다 서비스로 잡아요. 근데 이 서비스 수입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애플이요. 네. 예. 하이닉스의
SK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하고 거의 비슷해요. 오. 애플이 영위하는 이 서비스 부분이. 근데 네, 이 네. 규모만 놀라운 게 아니고 총 마진율, 마진율이라고 할 수 있는 총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70%가 넘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물리적으로 공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코드로 되어 있는 부품, 디지털 부호에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원가가 너무 낮습니다. 70%, 80%가 그냥 마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이 부분에서 거두는데 삼성은 아예 없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앞에 하드웨어, 스마트폰의 하드웨어가 왜 안 좋아졌냐? 기술력이 떨어져서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소프트웨어는 왜 안 됐냐? 이거 구글하고 협력해야 되니까요. 아, 선택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삼성이 한때 가장 잘 나갈 때는 이걸 극복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밀크라는 밀크. 뮤직 앱, 예. 뮤직 앱, 그러니까 공짜로 음악 들을 수 있는 앱이 있었어요. 잠시 삼성이. 떠올랐다가 네. 없어졌어요. 구글이 네. 싫어했거든요. 아,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네. 안드로이드의 모양을 좀 지원해 삼성만의 인터페이스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것도 구글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갑의 입장에서 끌려갈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수익성이 많은 부분은 구글이 가져가고 아.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의 이 수익성 격차는 그만큼을 구글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찌 보면 선택입니다. 그래도 지금 여전히 삼성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에서는 1등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택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왜 삼성은 스마트폰이 캐시카우밖에 안 됩니까? 네. 애플은 이게 모든 성장의 핵심 동력인데 라고 물어보면 삼성은 그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너무나 아쉽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년째 어떻게 보면 실적이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고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은 역성장을 했다라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애플, 뭐 테슬라, 엔비디아, 심지어 SK하이닉스까지 엄청 몸집을 불리면서 시총,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 지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애플에는 있는데 삼성에는 없는 거 그거를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가총액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삼성이 2007년, 2008년 이즈음에는 애플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했습니다.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아이폰이 나오던 시점까지는요. 특히 아이폰이 나왔을 때도 삼성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삼성에서 와요. 그러니까 두뇌라고 말하는 AP칩, 네. 초창기 AP칩은 파운드리도 아니고 그냥 만들기 자체를 삼성에서 합니다. 설계하고 만들어서 삼성이 완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걸 애플이 사가요. 예. 뭐 플래시, 디스플레이, 뭐 온갖 카메라 부품까지 해서 모든 중요한 부품들을 삼성이 대고 있으니 월스트리트에서 이걸 분해해 봤더니 누가 가장 이익을 보나 봤더니 삼성이에요. 애플 잘 팔리면 네. 삼성이 이익을 가져가는 네.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삼성은 같이 올라갔고요. 그러다가 삼성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옴니아라는 굉장히 안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가 실패하고 그 뒤에 갤럭시를 아마도 아이폰을 뜯었다, 분해했다, 조립했다를 반복했을 거예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갤럭시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쭉 쫓아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큰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는 하드웨어의 벽. 사실은 하드웨어는 삼성이 제일 좋은데 스펙은 삼성이 늘 좋았는데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늘 좋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뒤집힌 거. 그 하나. 다른 하나는 서비스 부분이라는 것을 삼성은 태생적으로 가질 수 없었던 것. 그래서 끊임없이 가지려고 시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구글이 너무 크게 화를 내니까 그 시점에 포기를 해버린 측면. 그게 어쩌면 리더십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리더십이 이 위기 상황이 봉착했을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텐데 그 내리는 그 최선단의 결정에서 우리 앞으로는 구글하고 협력을 하자. 협력을 하면 구글도 모토로라라는 하드웨어 사업부를 포기한대. 네. 아마 이런 종류의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구글은 하드웨어를 포기하고 삼성은 소프트웨어를 포기한다. 그래서 둘이 협력한다. 근데 이 협력이라는 것이 구조를 보면 본질적으로 큰 부가가치는 구글이 가져가고 작은 부가가치를 삼성이 가지는 방향으로 고착화됐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은 이렇게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애플이라는 회사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 하나의 생태계, 문화,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워렌 버핏은
워렌 버핏은 빅테크 회사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빅테크가 많은 이익을 거둘 것 같지만 거둔 만큼 다 새로 재투자를 해야 하고 예. 그 재투자를 해야 하니 현금 창출 능력이 그렇죠. 좀 떨어지고 예, 예. 그리고 언제까지 올해는 좋았다가도 내년에 신제품 못 만들면 완전히 고꾸라지니까 그래서 빅테크 회사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전통적인 제조업 회사나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캐시카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좋아하는데 애플에는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애플에 투자해서 워렌 버핏 일생일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예. 그 처음부터 투자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한 2016년, 17년 이때부터 투자했는데도 그렇게 벌어서 지금은 이제 그 주식을 팔고 있어요. 네. 왜 삼성에는 투자하지 않는 워렌 버핏이 애플에는 투자했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무언가를 가진 브랜드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워렌 버핏식으로 말하면 경제적 해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진 회사였다는 겁니다. 애플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도 계속해서 키워내는 것을 스마트폰 부분에서 했다면 삼성은 못했다. 그래서 벌어졌다는 네. 겁니다. 네. 정말 삼성전자와 애플은 예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잖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애플 폰이 잘 팔리면 삼성전자가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TSMC가 가져가면서 한때는 협력사였지만 이제는 경쟁사로서.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AI 자체 칩도 만들고 반도체 생태계도 잘 만들고 있는데 너무나 아까운,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 잘 해주셨지만 HBM 그리고 AI 대응 파운드리 너무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많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가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서영민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명예 회복에 대한 해 2025년도에는 좀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 주주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이 변화해야 된다고 기자님 보십니까? 이제 디램이 본 궤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퍼즐은 디램이기 때문에 디램이 본 궤도에 돌아와야 하고 돌아온다는 전제로 근데 이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지금 HBM만 못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삼성은 디램 하나의 벽돌, HBM이 들어간 하나의 벽돌도 SK 하이닉스에 비해 늦어요. 네. 이를테면 10나노 때 6세대 모델, 1C 모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하이닉스는 이미 지금 양산 단계에 들어가 있고 준비하고 있는 6세대인 단계인데 거죠. 6세대, 예, 예. 1C 모델이라고 예, 합니다. 예. 근데 삼성은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올해 안에 양산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직 칩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예.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개발해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바로 이게 만들어져야 HBM4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D램 부분에서 일단 경쟁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D램 부분에서 회복한다면 파운드리에서도 다시 한번 도전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항상 삼성은 D램이 탄탄할 때 중원으로 쳐들어가서 만주에서 일어나서 청나라를 만든 그 만주족처럼 여기 D램이라는 든든한 본거지에 네. 있으면서 새로운 중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 중원이 지금 현재 본진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네. 이 본진을 다시 탄탄하게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이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파운드리를 분산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니면 우리나라라는 이 경제가 성장을 해온 것은 결코 잘하던 것만 해서 성장해 온 게 아닙니다. 잘하던 걸 기반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했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는 거라고 봤을 때 네. 새로운 것을 삼성이 해낼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잠깐 미끄러졌지만 한 2, 3년 정도 노력해서 탄탄하게 구조를 닦아놓은 다음에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시 도전하면 어쩌면 파운드리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스마트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스마트폰에서 부가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건 설계 능력과도 직결된 것이고 그렇다면 엑시노스라는 칩도 다시 지금은 갤럭시 S 최고 시리즈에는 자체 칩인 엑시노스 칩을 못 넣고 있습니다. 네. 이 칩도 새로 넣게 되는 날이 와야 합니다. 제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 잘 만들면 되잖아요. 겠지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직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조직에서 찾아야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조직이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HBM을 왜 삼성이 못 만들었을까?
HBM이 처음에 커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를테면 삼성이라는 회사는 5, 6년 전에 한 매출이 한 200조 원 정도 되는 회사였다면 HBM이 아마도 매출이 1조 원이 날까 말까 하는 네. 전체 매출 대비 한 0.5% 정도 되는 사업부라고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안 했죠. 이거 얼마 안 되는 거고 만들기도 좀 까다롭고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좀 까다롭다. 까다롭고 이 디램을 만들어내던 라인을 하나를 세우고 이거 붙이는 라인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수익성이 안 나는데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돼? 이게 미래가 있어? 엔비디아 그동안 잘 같은 나갔는데. 엔비디아 같은 작은 회사만 원하는데 예. 그때는 엔비디아가 그래픽 칩이나 만드는 회사였을 수 있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했어요. 작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이닉스 매출이 한 20조 원, 삼성전자의 10분의 1이에요. 20조 원짜리 회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사업이 1조 원이 될 수 있다면 내 매출액의 5% 정도 차지하는 회사 그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해볼만 하죠. 그리고 지금은 5%지만 앞으로 10%, 15% 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운명의 전환점이 되는 거거든요. 작은 회사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큰 회사는 시도를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비교해 보면 저는 이런 기사를 써서 좀 반향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네네네. 불닭볶음면의 HBM을 비교해봤습니다. 아, 농심을 꺾었어요. 삼양식품이 예, 농심을 예, 꺾었습니다. 예. 영업이익으로 지난해 꺾었죠. 너무 매워요. 제가 먹어보니까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이를테면 이건 니치마켓에 네. 통하는 상품이다라는 인식이 처음엔 있었는데 근데 그건 시장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할 때는 니치마켓일 수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라면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면서 BTS가 해외에 나가서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유튜버들이 매운 거 먹는 챌린지를 하면서 불닭볶음면을 계속 먹으면서 전 세계로 넓어진다면 시장이 80억 인구를 상대로 하는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수출을 기반으로 농심을 꺾는 파란을 일으킨 겁니다. 네. 똑같은 일이 HB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작아 보이는 시장이었지만 굉장히 AI 시장의 부흥이라는 계기도 있긴 했지만 이 시장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순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 미래 준비한다는 것이 큰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고 조직은 지금 잘하는 걸 하고 싶고 지금 클라이언트들도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래가 세상이 바뀌고 나면 클라이언트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기업도 바뀌어야 살아남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일까? 일단 조직이 혁신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 구조. 그런 측면에서 조직 구조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의 조직 구조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삼성이 왜 기술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설계와 양산 혹은 검증과 같은 그 앞뒤를 연결하는 요 고리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설계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양산이 안 나온다든지 양산 측면에서 봤을 땐 설계가 양산될 수 있는 환경을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조직 간의 이해가 부족한 측면 요게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큰 조직이다 보니 조직이 비대해져서 관료화된 겁니다. 혁신을 못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실수했다고 책 잡히는 게 두려운 구조가 삼성 안에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밑에서 좋은 보고가 올라와도 위로 전달되지 않고 그렇다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장애를 겪는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미세 공정에서 점점점 만들어지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온 힘을 다 모아야 되는데 온 힘을 모을 수 없는 구조가 회사 안에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직 구조에 이런 다층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점검을 해야 그래야 앞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제품들이 디램과 바운드리에서 아니면 설계 부분에서 제대로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근원적인 문제는 조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을 정말 건드려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속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등은 계속 1등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혁신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게 가능한 말랑말랑한 유연한 사고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그게 뒷받침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굉장히 또 우려스러운 게 그게 가능한 게 지금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시장도 엄청난 막대한 보조금으로 혁신을 하면서 AI 시대에 성큼 다가오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가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의 추격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국유 산업 같은 거를 또 장려하려고 하는 중국 쪽의 흐름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은?
방금 말씀해 주신 예, CXMT라는 회사가 지금 예. 메모리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실 메모리 시장이라는 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은 세 개 회사가 과점하는 시장이었어요. 예.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예.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사업이었는데 아마도 올해 CXMT가 점유율이 만약에 한 10%가 나온다면 네 개 회사 중심인 시장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 CXMT가 기술력이 뛰어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2, 3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중국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자체 반도체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CXMT를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예. 비싸지만 사주고 계속해서 보조금을 줘서 좀 더 싸게 팔 수 있게 하고 해서 중국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국면에서 삼성전자가 타격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D램을 만들어내서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근데 삼성은 못 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점유율 1위를 지난해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에 많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예. 중국이 필요로 하는 칩을 많이 팔았기 때문인데 그 시장을 CXMT가 점점 더 차지해가는 겁니다. 이건 지정학이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정학의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지정학을 걱정만 해야 하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이 반도체 굴기를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부품을 못 팔게 하고 장비도 못 팔게 하고 EUV 장비 같은 것 그리고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최신 GPU는 전혀 못 사가게 하고 미국이, 굉장히 떨어지는 종류의 칩만 사가게 하고 근데 그 떨어지는 칩도 최근에 H20이라는 GPU를 또 못 사가게 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된다면 그 떨어지는 칩의 기준이 점점 낮아져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못 파는 칩이 정말 많아요. 예. 그러니까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이 노력을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해외에서 경쟁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미국에서 경쟁할 수 없을 것이고 동시에 중국이 점점 더 우리를 쫓아오는 속도를 조금은 늦춰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2, 3년 격차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은 D램이라는 부분에서 신규 주자가 쫓아올 수 있을 거라고 5년 전까지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저렇게 무섭게 나오면서 네. 쫓아온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한국도 일본 D램을 쫓아갈 때 국가가 밀어줬습니다. 네. 근데 국가가 밀어줬는데 네. 그 밀어주는 수준과 정도가 중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규모도 엄청 큰 나라고 실제 기술력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하게 밀어주면 언젠가 쫓아올 수 있는데 막아주는 측면도 있다는 거. 동시에 마이너스 측면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SK하이닉스가 극복했듯이 새로운 칩을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기술을 개발해서 앞서 나가는 것.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중국이 못 쫓아오게 미국이 약간 도와줘서 처지게 속도가 느려지게는 할 수 있지만 못 쫓아오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을 잃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반도체에서는 뒤처져 있다. 우리가 쫓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새로 나오는 제품들, 전자제품들 한번 보시죠. 드론이든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뭐 카메라든 아니면 집안에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든 전 세계 시장을 무조건 중국 회사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 생겨나는 사업에서는 저희가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몇 개 안 남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고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러네요. 지키려면 이 하드웨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건 사실은 궁극적으로 좋은 건 미국이 하는 걸 하는 겁니다. 네. 빅테크 회사들이 하는 것. 제조하는 거 말고 아이디어를 설계까지만 하면 그게 바로 돈이 되는 네. 그런 사업을 하면 좋죠. 근데 그 사업을 미국이 놓지 않아요. 따라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세계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첨단 제조업에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고 네. 중국은 쫓아오고 미국은 저 멀리 가고 있으니 점점 더 미국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930년대 생긴 회사니까 80년, 90년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기업이라는 건 100년 가는 기업이 잘 없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커지면서 중간에 망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커지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겪는 것 같은 큰 기업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 함정을 극복해야 하고 그걸 극복해야 하려면
삼성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주목하게 됐을까?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고 왜 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나 보니까 수출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고 수출이 왜 성장하지 않고 있나? 주력 사업들의 성장세가 더뎌지고 있고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고 그걸 상징하는 삼성전자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걸려있는 이 트랩을 극복하느냐는 우리나라의 미래하고도 직결돼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꼭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그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그리고 삼성그룹을 전 세계의 그 글로벌화의 기업으로 우뚝 서게 한 이건희 전 회장님. 그들의 그 결단력과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책에도 쓰여 있듯이 삼성의 위기 때마다 큰 버팀목이 되어줬는데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좀 일러주십시오. 역시 그 급에서 나오는 어떤 이끌어가는 힘이 필요할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입국의 길을 열어 보였습니다. 사실은 삼성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반대했습니다. 일단 투자하는 것에 반대했고 1라인이 공장이 건설되고 나서 그에 바로 적자를 봤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여서 일본은 훨씬 좋은 칩을 만들고 삼성은 별로 안 좋은 칩밖에 못 만드는데 이거 만드는데 1달러 30센트가 들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30센트밖에 안 하는 겁니다. 가격이. 1달러 손해보는 거예요. 만들 때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이병철 회장은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따라가기만 하면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보이는데 너네 왜 자꾸 이거 지금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하느냐. 가자. 특히 돌아가시던 해가 1987년 11월입니다. 1987년 8월에 그러니까 당시 87년 삼성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을 때입니다. 네. 세 번째 라인을 짓습니다. 근데 세 번째 라인을 안 지으려고 해요.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네, 직원들이 안 지으려고 하는데 임원들이 만류하는데 나 내일 착공식 갈 거니까 내일 무조건 착공식 해. 밀어붙였네요. 네, 강하게. 8월에 비 오는 날에 비 오는 날 착공식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의지가 강했던 겁니다. 그렇게 다가가서 이병철 회장이 만들어낸 게 반도체입니다. 그 이름에부터 엄청난 흑자가 납니다. 이건희 회장은 뭐 했냐? 반도체 자체는 어쩌면 반석에 올라와 있을 시점인 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마누라 빼고 다 받고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질이 좋아야 돼라는 선언입니다. 예. 너네 불량품 만드는 비율 이거 낮춰. 안 낮추면 그거 라인 아예 멈춰버릴 거야.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해. 그게 세계 경쟁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된 겁니다. 삼성이 이건희의 회사가 된 계기가 프랑크푸르트 선언이고요. 네. 이병철 회장은 도쿄 선언이죠. 반도체 디램을 하겠다는 선언. 그러니까 굵직한 선언을 리더가 하면서 그걸 이끌어 나가는 드라이브를 보여주는 것. 그게 삼성의 성장 동력이었는데 지금 그게 안 보입니다. 삼성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실패했죠. 실패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길을 잃은 상태고 네. 사실은 올해도 리더십에서 어떤 주문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 얘기를 그 최고 경영자가 얼굴을 내고 분명한 지시를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압박을 하면서 하던 종류의 과거 선대 회장들의 리더십이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삼성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이건 결국은 최고 리더십이다. 그 리더십이 다시 바로 서고 정확한 길을 보여줘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가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경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 시그널이라는 책에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자님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길을 갔으면 좋겠는지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왜 지금 한계에 봉착했는가? D램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안에서 내부 불화 혹은 내부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보자면 HBM을 왜 못 만들었느냐? SK하이닉스는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협업의 생태계 안에 들어가서 파트너들과 충분히 교류하면서 그 혁신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TSMC는 어떻게 했느냐? TSMC라는 든든한 제조 공장이 있으니 혁신하는 회사들이 믿고 설계를 해서 TSMC에게 던져줬어요. 그리고 TSMC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TSMC 옆에는 수많은 검사하는 업체, 후 패키징 업체, 그리고 요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해주는 디자인 하우스 같은 업체나 아니면 IP 업체나 수많은 업체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이 문화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텔이 무너져버린 세상에서 혁신을 이뤄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인텔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던 회사가 도저히 힘이 붙여서 못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모델이 출현했는데 네. 삼성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버거워지고 있고 너무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버거워지고 있고 새로운 모델들은 보면 다 같이 붙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붙어서 일을 해서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걸 하나의 제언으로 말하자면 함께 일하는 법을 다시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어야 삼성의 미래도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까지는 대기업에 의존하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대기업에 의존하는 성장이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더 큰 대기업이 옆 나라에서 점점 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술을 더 선단화해 나가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결국 우리나라 안에 무엇이든 우리나라가 잘해 나가려면 생태계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하청기업도 충분한 대접을 받고 하청기업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인재들도 혁신을 하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전반적인 저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님들 사실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라는 배에서 뛰어내려야 될까라는 고민 많으실 텐데 과거 그 영광의 삼성의 정신을 되살려서 올해 또 한 번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경제쇼 요 6번째 쇼 의미 있게 보셨나요? 국민주 삼성전자의 어깨는 더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기술 혁신은 물론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 또 중국의 거센 추격 등 국내외 변수들을 헤쳐가야 하죠. 삼성의 위기는 곧 한국 경제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올해 삼성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부디 잘 해내길 바랍니다. 내 소중한 자산, 내 삶의 가치를 지키는 법, 이제 경제쇼 일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요. 다음 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차, 서영민 기자가 요님들께 들려줄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길요.